자, 3차 시 강의는 독소 불가침 조약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입니다. 여기서는 소련 요인과 그다음에 일본 요인을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연합국으로서 싸웠죠. 그렇지만 전쟁에 참전한 시기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런 당사국이죠. 41년도 12월에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취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한 축인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전쟁을 맡았죠. 독일에 대한 유럽 전쟁, 그리고 일본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죠. 이탈리아는 이미 43년도에 이제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벗어났던 것이죠. 자,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조금 특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련의 입장은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과는 달랐던 것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영국, 프랑스가 독일의 위협과 소련의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이 자신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불만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련 역시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다른 독일 정책을 취함으로써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소련과 교섭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실 소련으로서는 독일을 상대하는데 영국이 자신들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영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즉,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독일을 견제하는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영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소련이 영국의 필요성을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소련의 독일에 대한 유화적 정태도를 결과한 것이죠. 근데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소련은 독일과 함께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양보를 덜 하면서 그 소련을 전선에 참여시키려고 반독일 어떤 동맹에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소련 입장에서 보면 영국의 의도가 의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독일의 목적은 볼셰비키 타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즉, 당시에 영국, 프랑스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의 볼셰비즘, 사회주의, 그리고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이 있고 이러한 그 세 가지의 다른 이데올로기들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영국 입장에서는 소련의 위협도 고민을 하고 독일의 위협도 고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영국은 독일, 소련이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근데 히틀러는 당시에 반소 인식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에 대한 반대, 프랑스에 대한 반대 의식이 더 강했고 이걸 통해서 최종 목표는 유럽 전체를 제패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의 이념은 영국, 프랑스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 영국 외교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을 빨리 끌어들였다면 히틀러 입장에서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그 고민에 많이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39년 8월에 맺게 되죠. 즉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해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으로 싸웠던 이후지만 싸웠던 국가가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킨 도발을 한 국가와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이 상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상한 것인데 당시에 유럽의 정세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은 영국의 의도를 의심을 했기 때문에 소련이 대독일을 견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의심을 했던 것이죠. 실제 나중에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하고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난 과정에서도 독일은 상당히 이 다른 연합 국가들에게 불만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독일에 대해서 소련이 열심히 싸우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서부전선은 적극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즉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당시에 연합국의 생각은, 미국과 영국의 생각은 독일을 패배시키면서 소련도 동시에 약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의심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독일과 소련의 접근은 극우와 극좌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소련은 이런 의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자신만의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히틀러는 이제 동부전선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히틀러의 팽창주의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이제 전쟁으로 현실화되는,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불가침 조약으로 인해서 소련 역시 독일의 위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앙 유럽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소련 역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소련의 어떤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묶이기도 하고 반대되기도 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묶이기도 하고 그 서로 반대편에 서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다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일과 소련의 조약으로 인해서 소련은 결과적으로 2차 대전 참전을 하지만 늦게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기에 독일이 부담 없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서부 전선에서 굉장한 승전을 올리게 되고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빨리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그 서유럽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독일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지만 소련이 서유럽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또 서유럽 국가들도 소련을 보는 시각이 굉장한 위협인식으로 볼셰비즘의 위협인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 즉 냉전 질서의 기본적인 모습이 여기서도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 대전의 발발 이후에 소련을 삼국 동맹에 참여시키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 지금 불발됐던 것이죠. 소련 입장에서 보면 독일과 서방 둘 다 그 마땅치 않지만 당장은 그 독서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독일을 무마했는데 이제 이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하고 되면서 이제 독일의 위협 자체가 더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소련을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소련이 2차 대전에 개입을 하고 연합국들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독일의 동부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이유는 영국과의 전쟁 영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소련을 끌어들이려고 독일의 평화 제의를 거절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련을 공격을 해서 소련을 공격하게 됐는데 이제 소련이 남아 있으니까 결국에는 독일의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즉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해서 소련을 취약하게 만들면 영국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독일이 유리한 어떤 협상을 맺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영국이 독일에 대해서 여전히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소련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쳐들어가서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쳐들어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후방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국은 소련이 대독일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히틀러는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히틀러는 소련을 침공함으로 인해서 영국이 예상했던 대로 그런 방식으로 된 것이고 히틀러가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죠. 물론 히틀러가 소련의 붕괴시킬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바로바르사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틀러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됐던 것이죠. 당시 히틀러의 구사는 소련을 제거해서 동북아에서 일본 세력을 확장을 시키고 그러면 미국도 약화시키고 그러면 영국도 붕괴시킬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구상을 바꿨던 것이죠. 초기 구상은 소련과 함께 세계를 분할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소련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련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전세를 독일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동유럽에서 소련을 제거하게 되면 동북아에서도 소련이 취약해지고 동북아에서 소련이 취약해지면 동북아에서 독일의 동맹인 일본의 세력이 확장될 수 있겠죠. 일본의 세력이 확장되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 전선에서도
그 영국과 전쟁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건 곧 영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죠. 과거에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히틀러도 그 소련을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장기화가 되고 또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소련의 침공을 통해서 빨리 전격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소련의 저항이 그 예상보다 달리 장기화되고 하면서 그 전략적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죠. 결국 히틀러의 새로운 어떤 구상들도 소련이 제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유럽 전체의 전황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일본 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또 이것이 또 미국이 그 유럽 전쟁을 치르고 일본과의 전쟁을 치르는데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히틀러의 구상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일본이 만주국을 건설하고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그런 30년대 초반의 시기에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평창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또한 그것이 확고하게 드러난 것이 1937년도의 중일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36년 12월에 시안이라 그러죠. 서안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산당 토벌을 먼저 주장하는 장개석을 대항일 전선의 우선을 주장하는 장시량이나 양우층 등이 구금을 한 것이죠. 당시에 그 중국 내에서 내전이 공산당과 국민당 세력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장제스는 공산자를 먼저 토벌을 하고 그 일본 세력을 토벌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 내전을 할 때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적인 일본과의 전쟁을 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 그런 이제 인식에서 그 공산당 토벌을 먼저 주장하는 장제스를 구금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루고 차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당시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과정에서 중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중일 전쟁에 대해서 열강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럽 열강은 독일의 평창 정책에 대한 유화 정책을 대응으로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19세기에 그 유럽 지역에서 강대국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전 세계로 진출을 하면서 제국주의를 했지만 사실 그 유럽 지역에서 혼란이 가속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가질 그 여유가 없겠죠. 뭐 시간적인 그리고 그 자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역량의 문제도 발생을 할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1930년대 중후반에는 어떻게 하면 히틀러를 무마시킬 수 있을까? 유화 정책을 통해 무마시킬 수 있을까? 유럽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노력들이 동아시아까지 오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중일 전쟁에도 상대적으로 그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고 이것은 사실 일본에게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본이 중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체를 확대를 시키고 또한 미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미국 이외의 다른 세력들이 동아시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담 없이 그 전쟁을 할 수가 있었죠. 물론 미국과의 전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지만 그런 전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1929년도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아시죠? 그리고 33년도에 히틀러가 등장을 했던 것은 당시 일본에게 중국 전치를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즉 유럽이 불안정해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또 기존에 동아시아 진출해 있었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일본은 이제 나중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런 그 유럽의 혼란과 히틀러의 등장이 일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문제에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일본이 팽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따라서 그래서
그 소련과의 분쟁도 발생을 합니다. 39년도 5월에 노무현 사건이라 그래서 일본과 소련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주군의 북만주 진출로 인해서 소련과 국경이 맞대게 돼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관동군을 일본의 본국 자체가 제어를 잘 하지 못했죠. 관동군이 굉장히 더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또 뒤처리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분쟁이 이제 그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동군의 그런 모습들을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소련의 반격을 하다 패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소련과 대항을 하려고 하는 그 일본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39년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즉 독일이 소련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줘야지 일본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부담이 덜 되는데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일본은 상당한 부담이 커진 것이죠. 왜냐하면 소련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견제하는 데도 큰 그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의 반공 협정과도 이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그 동맹은 우파 동맹인 것이죠. 이거는 반공적인 성격이 강한데 어떻게 그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하튼 독일은 군부의 주장으로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 자체가 미국을 자극을 하게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 또 동아시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이것을 미국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결국 일본도 소련과 중립조약을 맺게 됩니다. 독소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조정 역할을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독일과 소련의 전쟁 시 일본은 연루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하면 소련이 그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일본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독일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독일은 일본에게 동아시아 전선을 소련에 대해서 동아시아 전선을 펼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련은 양면전을 피할 수 있겠죠.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과의 전쟁, 일본과의 전쟁이나 양면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과 독일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구상이 있는데 이것을 동남아시아까지 포함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衝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필리핀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일본의 이러한 팽창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 이제 일본의 도조 내각은 굉장히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팽창하지 않으면 일본이 지속적으로 팽창하지 않으면 일본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내적으로도 팽창의 어떤 욕구들이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군부에도 그런 강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무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역시 더 강한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훨씬 더 강한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당시 일시적인 승전을 통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 그리고 군사적인 모험주의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되는 어떤 중요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41년 12월에 그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미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임에 틀림없습니다. 독일과의 전쟁도 치러야 되는데 일본과의 전쟁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따라서 그렇지만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대독일 전쟁은 소련과의 동부 전선에 상당 부분 맡겨두고 또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 또 집중을 하는 그런 어떤 전황이 변화되는 모습을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대전의 이런 복잡한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의 유럽의 전쟁은 유럽과 슬라브의 투쟁적인 성격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서유럽의 세력과 슬라브 세력인 러시아와 소련과의 관계를 갈등 관계와 긴장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보았던 서유럽 국가들의 유럽에 대한 인식들의 맥락에서 연결돼서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 인식과 부담이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그런 그 공산주의 불금에 대한
모습까지도 그 더해져서 더욱더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동부 전선에서는 전쟁 복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서부 전선에도 완전히 지켜진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와의 전쟁하는 부분에서는 이건 슬라브 민족은 그 유럽의 민족들과 이제 다르게 본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유럽 열강들은 또 서부 전선을 강화하는데 미온적이어서 이것이 소련의 불만을 많이 야기를 했던 거죠. 소련만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중심 지역이 독일이라는 인식이 또 유럽 사람들에게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즉 유럽의 중부의 큰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의 상황에 따라서 유럽의 안정과 평화가 상당 부분 결정되는구나. 또 그것은 소련 입장에서 보면 독일이 강력하면 소련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고 그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서유럽 국가 입장에서도 강력한 독일이 소련을 견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 서방 지역과 소련이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베를린을 4분할하는 모습에서도 크게 영향을 독일과 베를린을 이제 그 분할하는 모습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30년 전쟁, 신성 로마 문제로 야기된 나폴레옹 전쟁, 이탈리아 독일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 독일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2차 대전 또 유럽 전쟁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영향을 미쳐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대전에서의 그 동아시아 지역은 부수적인 지역이 있다고 하면 2차 대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이 되는 지역이고, 또 당시 유럽의 힘의 공백 상태로 인해서 일본이 동남아 진출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확대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연합국이 전시 외교를 통해서 전쟁 이후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서양 헌장이 41년 8월에 전쟁 중에 됐는데 유럽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질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일본의 대동아 공역권 건설에 대항하여 연합국은 국제연합의 조직을 이제 당시에 대서양 헌장을 통해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카이로 회담에서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가 이제 중국 문제를 논의를 하고 한국의 적당한 시기에 대한 독립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43년도에는 테헤란 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5년 2월에는 그 유명한 얄타 회담이 있었죠.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과 외상이 모여서 그 회의를 이제 하게 돼서 스탈린은 동유럽 석권을 한 상태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회담에 참여했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고, 미국은 극동에서 일본과 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극동 전선에 일본과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전시키기를 이제 고려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이제 미국이 원자탄 개발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소련의 극동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빨리 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이제 원자탄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45년 2월과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좀 꺼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 이것을 알고 극동군을 바로 투입을 시키게 됐죠. 8월 달에. 여하튼 이제 국제연합 헌장이 채택가 되었고, 또 독일의 4개국 점령 원칙에 합의를 하는 어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향권 분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얄타 회담에서 있었고, 사실 소련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소련에게 많은 양보를 해준 그런 회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년 7월에는 포츠담에서 회의가 있어서 삼국 순회, 미국, 영국, 소련의 순회 마지막 회담에서 또 독일 분할을 논의했었던 그런 회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로 인해서 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연합국의 승리가 됐고, 이제 새로운 어떤 45년 이후에 새로운 질서로 가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에 이런 잉태된 독일, 소련과 어떤 서방의 모습들이 이제 냉전으로 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이제 강의 내용은 이제 냉전에 관련된 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